재능 있는 아역스트에서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냉혈한 살인마로 변모한 김연희는 우연히 괴물이 된 것이 아니다. 그녀는 평양의 끔찍한 세뇌와 잔혹한 거짓말의 산물이었다. 그녀가 바레인 공항의 차가운 바닥에 제압당해 끌려가던 그 순간 전 세계의 뉴스는 살인마, 테러리스트, 마녀라는 단어로 그녀를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전혀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115명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가 되기 전 그녀 역시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배우였으며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소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악마는 뿔을 달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잔인한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조작되고 세뇌당하고 개조된 만들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시계를 1962년 1월 27일로 돌려봅니다. 평양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김연희가 태어난 집안은 북한 내에서도 선택받은 온기가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외교관이었고 어머니는 개성 출신의 교사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핵심 계층, 평양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김연희는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속의 그녀는 맑고 큰 눈망울을 가진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일찍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남다른 외모와 끼를 보였던 그녀는 1972년 북한 영화 사상 최초의 총천연색 영화에 아역 배우로 발탁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카메라를 응시하던 10살 소녀의 눈동자는 그 어떤 그늘도 사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순수한 열정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북한 체제가 선전하고 싶었던 지상낙원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 제2차 공동위원장 회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남측 대표단 장기영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화동이 바로 김연희였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남한 손님들에게 수줍게 꽃을 건네던 그 소녀가 15년 뒤 바로 그 남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비행기에 폭탄을 싣게 되리라고는 신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녀는 전국의 예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고의 화동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었고 당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밥을 먹고 동생들과 투닥거리며 언젠가 훌륭한 배우가 되거나 아버지처럼 멋진 외교관이 되어 세계를 누비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시절 평양의 하늘 아래서 그녀는 우리네 이웃집 소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저 꿈 많고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그리고 아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개인의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국가가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는 공공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 명석한 두뇌, 그리고 출신 성분까지 완벽했던 배경은 오히려 그녀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 일본어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8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캠퍼스에는 목련이 피고 있었고 김연희는 여느 대학생들처럼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다가올 시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중앙당 조사부에서 나온 지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 학생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김연희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너 일어나봐.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에서 너를 필요로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나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 신탁과도 같은 통보였습니다. 김연희는 영문도 모른 채 학교를 나와야 했습니다. 집에 들러 짐을 쌀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보낸 검은 세단이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녀는 서둘러 옷까지 몇 개만을 챙겨 넣어야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작별은 너무나 짧고 건조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당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짐짓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몸 조심해라. 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것이 가족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평범한 여대생 김연희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녀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은 훗날 닥쳐올 거대한 지옥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실려간 곳은 평양 시내가 아닌 깊은 산속에 위치한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금성정치군사대학. 이름은 대학이었지만 그곳은 인간을 살인병기로 개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김연희라는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명과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부모님의 어리광쟁이 딸이었던 그녀는 이제부터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김연희는 자신이 외교관이나 통역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훈련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구보로 산을 오르고 25kg의 모래주머니를 차고 격투수를 연마했습니다. 총기 분해와 조립, 독도법, 암호 해독, 그리고 사람을 가장 빠르고 조용히 죽이는 법. 20살의 꽃다운 처녀의 손에는 연필 대신 단도와 권총이 쥐어졌습니다. 육적인 고통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젊음이라는 체력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정신의 개조였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사상학습은 치밀하고 집요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며 그곳의 인민들은 굶주림과 억압 속에 신음하고 있다. 너희들의 임무는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는 성스러운 혁명 과업이다. 강사가 칠판을 두드리며 외칠 때마다 김연희의 머릿속에는 붉은 사상이 시멘트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죄악이었고 맹목적 복종만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특별한 존재, 선택받은 혁명 전사라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테러나 살인이 아니라 민족을 구하는 영웅적인 행동이라는 왜곡된 신념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삭제하고 그 빈자리에 당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정교한 세뇌 과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연희는 운명적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훗날 이은혜라는 가명으로 세상에 알려진 일본인 납자 타구치 예코였습니다. 당은 김연희를 완벽한 일본인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실제 일본에서 납치해온 여성을 그녀의 전담교사로 배정했습니다. 이은혜는 김연희와 한방을 쓰며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김연희에게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정서, 식사 예절, 화장법,
심지어 일본 여자 특유의 걸음걸이와 웃음소리까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김연희에게 이은혜는 선생님이자 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밤이면 이은혜는 억눌린 슬픔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두고 온 어린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이은혜를 보면서 김연희는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연민과 의문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을 위해 일한다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을 납치해서 가족과 생이별을 시키는 걸까? 하지만 그런 의문조차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의심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김연희는 이은혜의 눈물을 보며 역설적이게도 더욱 완벽한 일본인이 되어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교육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는 기괴한 동거가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중반 훈련소를 나올 때 김연희는 더 이상 평양의 여대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하고 폭발물을 다룰 줄 알며 필요하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공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겉모습은 세련되고 우아했지만 그 내면은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당은 그녀에게 하치야 마유미라는 새로운 이름과 위조 여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광저우, 유럽을 돌며 현지 적응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날카롭게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쇼핑을 하고 고급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도주로를 계산하고 미행을 따돌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연기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영화 속 주인공을 꿈꾸던 소녀는 이제 전 세계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극적인 배역을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87년 10월이 다가왔습니다. 김정일의 친필 지령이 하달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작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뒤흔들고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파멸로 몰고 갈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라. 남조선 괴뢰들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두어선 안 된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여 남조선에 공포심을 심어주고 올림픽 참가를 저지하라. 지령은 구체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김연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지령문을 받아 들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가 왔다는 세뇌된 흥분과 비장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임무가 성공하면 조국 통일의 영웅이 되어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잔인한 거짓말인지 깨닫기에는 그녀는 너무나 철저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로 베테랑 공작원 김승일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인 하치야 시니치라는 가명으로 김연희의 아버지 행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정한 부녀 여행객,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양을 떠나기 전 초대소에서는 성대한 환송 파티가 열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고 간부들은 그들에게 술을 권하며 영웅적 거사를 치르고 돌아오라고 격려했습니다. 김연희는 그 순간 자신이 마치 잔 다르크라도 된 듯한 비장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만찬은 사실상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식사나 다름없었습니다. 떠나는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꽃다발이 아니라 파나소닉 라디오와 위스키병으로 위장한 액체 폭탄,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자살용 앰플이었습니다. 잡히면 알지? 비밀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다. 지휘관은 담배 갑을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수령님의 것이었고 당의 것이었습니다. 평양순환공항의 잿빛 하늘 아래서 비행기에 오르는 김연희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는 밟지 못할 고향 땅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그것이 조국이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115명의 생명과 맞바꿀 끔찍한 여정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커졌고 김연희를 태운 비행기는 북한의 하늘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 비행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평양을 떠난 그들의 여정은 기묘할 정도로 호화롭고 우회적이었습니다. 바로 서울이나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계 여행을 떠나는 부유한 관광객처럼 지구 반 바퀴를 도는 경로였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모스크바를 거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착륙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형제들이 사는 땅이었지만 평양과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차창밖 풍경은 회색빛 사회주의의 경직된 색채에서 자본주의의 현란하고 다채로운 빛깔로 바뀌었습니다. 빈의 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화려한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왈츠 선율과 갓 구운 빵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25년 동안 평양이라는 거대한 수용소에 갇혀 살았던 김연희에게 그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교육받은 바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썩어 문드러지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지옥이어야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너무나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거리에서 세련된 코트를 사고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했습니다.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 소녀를 연기하기 위해 그녀는 가장 우아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역의 김승일은 능숙하게 그녀를 리드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아버지였지만 호텔 방문이 닫히는 순간 다시 냉철한 공작권 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유미,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는 놀러 온 게 아니다. 이 풍요로움에 현혹되지 마라. 이건 다 인민의 고열을 빤 가짜 행복이다. 김승일의 낮은 목소리는 그녀의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나는 혁명 전사다. 이까짓 자본주의의 거칠애에 속아선 안 된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한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연인들, 거리의 악사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 그것은 그녀가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름 모를 갈망이었습니다. 빈에서의 짧은 체류를 뒤로하고 그들은 유고슬라비아의 버그라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운명의 무기, 즉 폭탄을 건네받기로 한 장소였습니다. 버그라드의 메트로폴 호텔. 칙칙한 겨울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김연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나측은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이던 북한 공작원 최과장 일행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겉보기엔 면세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물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사신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파나소닉 라디오. 당시 여행객들이 즐겨 들고 다니던 흔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 배터리 덮개를 열면 건전지 대신 고성능 컴포지션 C 4 폭약이 정교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스키병 하나. 고급 양주인 조니 워커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그 안에 찰랑거리는 호박색 액체는 술이 아니라 PLX라는 액체 폭약이었습니다. 라디오 폭탄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폭 보조제였습니다. 오후 9시 후 9시간 뒤에 터지도록 맞춰라. 최 과장은 김승일에게 짧고 굵은 지시를 남겼습니다. 김현희는 그 라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덩어리. 저 작은 기계가 비행기 하나를 공중 분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닿는 라디오의 촉감은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115명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할 시계였습니다. 폭탄을 받아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여행은 더 이상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걸어 다니는 화약고였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현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의 정적 속에서 째깍거리는 손목시계 소리가 마치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그녀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침대맡에 놓인 라디오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저것을 작동시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공포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광신적인 사명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1987년 11월 28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중간 기착지이자 거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공항은 이란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무장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보안 검색은 까다로웠습니다. 김현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색대에 라디오와 위스키병이 올려졌습니다. 보안 검색 요원이 라디오를 집어들었습니다. 배터리를 빼세요. 요원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항공보안 규정상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제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배터리를 뺏기면 라디오 안에 숨겨진 기폭 장치와 폭약이 드러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김현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김승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백전노장 김승길이 나섰습니다. 그는 화가 난 듯한 일본인 노인의 말투로 유창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건 내 개인 라디오요. 긴 비행 동안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들어야 하는데 배터리를 빼라니 말이 됩니까? 봐요. 작동하지 않소. 그는 과감하게 라디오 스위치를 켰습니다. 치직 하는 잡음과 함께 방송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그 라디오는 폭탄으로 개조되었지만 앞부분의 회로는 살려두어 실제로 소리가 나게 만든 정교한 물건이었습니다. 요원은 멈칫했습니다. 김승일의 당당한 태도와 실제로 들리는 라디오 소리에 의심을 거둔 것입니다. 좋습니다. 가져가세요. 요원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라디오를 다시 받아드는 김승일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태연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115명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만약 그때 요원이 배터리 덮개를 열어봤더라면, 만약 김승일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렸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죽음의 상자를 든 채로 탑승구 앞은 북적거렸습니다. 대한항공 858기 바그다드를 출발해 아부다비와 방콕을 거쳐 서울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승객들의 대부분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거친 손마디, 촌스러운 옷차림.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설렘,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챙기며 나누는
투박한 대화들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이 김씨, 이번에 가면 아들 내미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허허, 그럴 리가 있나. 우리 마누라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생각에 벌써 침이 넘어간다니까. 김연희는 그들 틈에 섞여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국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인 마유미여야 했으니까요. 그녀의 귀에 들려오는 그 정겨운 한국어 사투리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평양에서 배운 대로라면 저들은 미제의 노예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이거나 혁명의 원수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그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선량해 보였습니다. 땀냄새 섞인 그들의 활기찬 에너지 앞에서 김연희는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부감을 그녀는 애써 억눌렀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대의를 위한 희생이다. 통일이 되면 이들도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것이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김승일이 그녀의 팔을 툭 쳤습니다. 탑승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연희는 로봇처럼 일어나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빌어먹을 라디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내로 들어서자 승무원들의 환한 미소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의 친절함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김연희와 김승일의 좌석은 7B와 7C. 이코노미 클래스의 앞쪽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짐을 싣는 선반에 가방을 올리는 승객들, 좌석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는 엄마, 좁은 기내는 삶의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연희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김승일이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비해.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 김승일은 조용히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그는 주위의 시선을 피해 라디오 조작 버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째깍, 작은 스위치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9시간, 정확히 9시간 뒤에 기폭장치가 작동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계바늘은 죽음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연희에게 눈짓으로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김연희는 라디오와 액체 폭약이 든 쇼핑백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7번 좌석 위 짐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승객들의 가방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옷까지, 누군가의 선물 상자 틈바구니 깊숙한 곳에 그녀는 시한폭탄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정리하는 가녀린 아가씨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짐칸 문을 닫는 순간 김연희는 마치 관 뚜껑을 닫는 듯한 서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리 바로 위, 불과 몇십 센티미터 위에서 죽음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밤하늘을 날았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이 들거나 조용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연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 위에서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옆자리의 김승일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저 노인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일까? 아니면 나처럼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일까? 김연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 어둠 속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가며 물을 권했습니다.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김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무원의 미소가 너무나 눈부셔서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것은 위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소리를 질러 폭탄이 있다고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침묵하며 공범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비행기가 아부다비 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여기서 김연희와 김승일은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폭탄은 내리지 않습니다. 폭탄은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고 방콕으로, 아니 영원한 어둠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비행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타고 갑니다. 김연희는 빈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쇼핑백을 흘끗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비행기 통로를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청음망은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아가씨, 짐 놓고 가셨어요 라고 부를 것만 같아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사막의 뜨거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냄새이자 도피의 냄새였습니다. 탑승교를 건너 공항 청사로 들어오면서 김연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쇠붙이 KAL-858 기가 활주로의 조명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115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저 기체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공작권이 아니라 115명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아부다비 공항의 환승대합실에서 그들은 바레인행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바레인을 거쳐 로마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면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가 보호를 받고 평양으로 귀환하면 끝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김승일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수고했다, 마유미. 그의 말에 김연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기내에서 들었던 한국 노동자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승객을 교체하고 급유를 마친 KAL-858 기기는 다시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방콕. 하지만 비행기는 방콕에 닿지 못했습니다.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 37,000피트. 예정된 시간 오후 2시 5분. 짐칸 깊숙한 곳에 숨겨진 파나소닉 라디오의 회로가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뇌관이 터지고 컴포지션 C사의 강력한 폭발력이 PLX 액체 폭약과 만나 증폭되었습니다. 0.000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꽝 하는 굉음과 함께 비행기의 허리가 끊어졌습니다. 압력 차이로 인해 기체 밖으로 튕겨나간 승객들, 불길에 휩싸인 기체, 비명지를 새도 없이 산화해버린 생명들. 115명의 우주가 그 순간 소멸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비행기의 잔해와 사람들의 흔적이 바다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깊고 푸른 바다는 그 모든 것을 아무 말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다가 사라졌습니다. 관제탑의 호출에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침묵. 영원하고도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시각 바레인의 호텔에 도착한 김연희는 불안에 떨며 뉴스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속보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건가? 아니면 터진 건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실패했기를, 폭탄이 불발되어 발견되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기를.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의 임무 실패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순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TV 화면에 속보라는 붉은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항공 858 기식종, 탑승객 115명 전원 생사불명. 화면에는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아빠를, 남편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김연희는 TV를 껐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습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죽였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이 파괴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탈출뿐이었습니다. 바레인 공항을 빠져나가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사라진 직후 안기부와 국제수사망은 탑승객 명단을 샅샅이 뒤졌고 아부다비에서 내린 수상한 부녀 하치야, 시니치와 하치야, 마유미를 용의 선상에 올렸습니다. 바레인 공항의 출국 심사대. 김연희와 김승일은 태연하게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기계에 넣고 돌렸습니다. 삐 하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일본 대사관의 조회 결과 하치야 마유미라는 여권은 위조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심사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그 한마디가 그들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공항 경찰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김승일이 김연희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준비해라. 그것은 자살을 의미했습니다. 담배 필터 속의 앰플. 이제 그것만이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바레인 공항의 웅성거림 속에서 김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115명을 죽인 대가가 이제 그녀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가 비로소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레인 공항의 출국 심사대 앞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팽팽했습니다. 김연희의 심장은 흉곽을 부술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한 척 가장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곁에 선 아버지 김승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백전노장인 그조차도 죽음의 그림자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일본 대사관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동행해 주시죠.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이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신호가 아니라 파멸을 위한 신호였습니다. 조사실로 끌려가기 직전 대기실 소파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찰들이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한 틈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김승일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연희에게도 한 개비를 건넸습니다. 마유미, 피워라. 그것은 마지막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보로 담배의 필터 끝부분, 그 작은 손뭉치 안에는 청상아리 앰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깨물면 가스가 기도로 넘어가 뇌의 호흡 중추를 마비시키는 고통 없이 3초 안에 끝낼 수 있는 지옥행 급행 열차였습니다. 김연희는 담배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라이터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이 세상과는 영원히 작별이라는 것을. 김승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필터를 힘껏 깨물었습니다. 으윽.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몸이 통나무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입가에 거품이 일었고 눈동자는 순식간에 초점을 잃고 뒤집혔습니다.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 남자 왜 저래? 독극물이다. 잡아. 경찰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김연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담배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나도 가야 해. 잡히면 안 돼. 잡히면 끝장이야. 그녀는 필터를 이빨 사이에 끼웠습니다. 턱에 힘을 주려는 그 순간 거대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바레인 경찰 한 명이 몸을 날려 그녀를 덮친 것입니다. 그의 손이 김연희의 손목을 내리쳤고 다른 한 손은 그녀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담배가 입에서 튕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깨진 앰플에서 새어나온 독가스가 아주 조금 찰나의 숨결을 타고 그녀의 코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미량의 독만으로도 세상은 핑 돌았습니다. 시야가 까맣게 전멸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김승일의 싸늘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비밀을 안고 영원한 침묵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김연희는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산채로 지옥에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짓눌린 채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그녀는 기절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하얀 병실이었습니다. 코에는 튜브가 꽂혀 있었고 양손과 발은 침대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위세척을 당한 고통으로 목구멍과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가장 끔찍한 고문이 시작됨을 의미했습니다. 바레인 경찰과 수사관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국적이 어디야? 왜 독을 먹었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연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북한 공작권 김연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본인 하치야 마유미여야 했고 혹은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고아 백취해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영어와 일본어를 섞었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파이추이 후이, 난 중국인이다. 일본에서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척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한국어로 질문을 던져도 멍하니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평양에서 받은 교육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끝까지 부인해라. 정체가 탄로나면 너는 물론이고 평양에 있는 가족들까지 모조리 처형될 것이다. 가족. 그 단어가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은 수용소로 끌려가 개만도 못한 죽을 맞이할 것이다. 그 공포가 육체의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척을 하고 기억상실증 환자 흉내를 냈습니다. 침대에 묶인 채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 수사당국은 그녀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국제적인 테러 사건이었고 희생자 대부분이 한국인이었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신인도를 요구했습니다. 1987년 12월 안기부 요원들이 바레인에 도착했습니다. 김연희에게 그들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북한에서 그녀는 남조선 정보기관원들을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사람 가죽을 벗겨 죽이는 살인귀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김연희는 공포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들에게 끌려가면 뼈 한 조각도 남지 않겠구나.
신병 인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레인을 떠나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호송기 안에서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렸습니다. 혀를 깨물고 자살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양팔은 건장한 요원들에게 붙들려 있었고 눈은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내내 그녀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성난 군중들이 돌을 던져 나를 죽일까? 아니면 지하 고문실로 끌려가 정의 고문을 당할까? 차라리 김승일처럼 그때 죽었더라면 왜 나는 살아서 이 치욕과 공포를 겪어야 하는가?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1987년 12월 15일 김포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고 김연희는 트랩 위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고함 소리, 분노에 찬 시민들의 외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흰색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망울만이 세상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 양팔을 붙들린 채 계단을 내려오는 가녀린 여성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일하며 경악했지만 김연희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저기로 가득 찬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 땅은 적진의 한복판이었고 그녀는 포로였습니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남산의 안기부 지하 벙커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가옥이었습니다. 안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철창이 있는 감옥을 예상했지만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깨끗한 침대와 책상, 텔레비전이 있는 마치 평범한 가정집의 방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나를 안심시킨 뒤에 정보를 캐내려는 수작이다.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현희 씨, 식사는 했습니까? 수사는 기묘한 심리전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를 고문하지 않았습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맛있는 불고기를 주고 따뜻한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불러주었고 잘 때는 편안하게 자도록 배려했습니다. 김연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나를 죽이지 않지? 왜 나를 고문하지 않지? 남조선 괴뢰들은 악마라고 배웠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내게 잘해주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에 견고하게 쌓아 올려져 있던 북한의 세뇌 교육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 인지 부조화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중국인 백취의 행세를 하며 가짜 진술서를 썼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그녀의 정체를 거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그러나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백취혜 씨, 당신이 살았다는 중국의 그 주소에는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쓰는 한자는 중국식이 아니라 일본식 혹은 북한식입니다. 수사관들의 끈질긴 설득과 증거 제시에도 김연희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곧 사상의 배신이자 가족에 대한 살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겠지. 어느 날 오후 수사관들은 그녀에게 외투를 입혔습니다. 바람이나 쐬러 나갑시다. 검은색 세단에 태워진 그녀는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처형장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려는 건가? 그녀가 교육받은 남조선은 지옥이었습니다.
거지는 길거리에 넘쳐나고 사람들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 하지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1987년의 서울.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경제성장의 정점. 도로는 르망, 소나타 같은 국산 자동차들로 꽉 막혀 있었고 거대한 빌딩 숲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활기, 백화점의 화려한 쇼윈도, 교복을 입고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여고생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김연희는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에도 거지는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고통받는 인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옷차림은 세련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유가 공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그 찬란한 빛들은 평양의 암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속았구나. 그 한마디가 가슴을 쳤습니다. 수령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남조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았던 북조선이었구나. 나는 조국 통일을 위해 영웅적인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포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인 살인마였구나. 그날 밤 그녀는 안가로 돌아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무심코 켜놓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드라마와 코미디 프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고 웃고 떠드는 장면. 그것은 그녀가 평양에서 그토록 꿈꾸던 그러나 빼앗겨버린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살인자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손으로 그녀는 감히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더 이상 버틸 명분도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사상이 무너진 자리에는 처절한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수사팔 일제 되던 날, 1987년 12월 23일 오후,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사관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커피를 한 잔 건넸습니다. 현희야, 이제 그만하자. 너도 힘들지 않니? 그 부드러운 현희야라는 호칭. 그것은 공작원 마유미도 중국인 백취에도 아닌 잃어버린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더 이상 일본어가 아닌 완벽한 평양 억양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김현희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사부 소속 공작원입니다. 댐이 터지드는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선발되었고 어떻게 훈련받았으며 김정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비행기의 폭탄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묵묵히 그녀의 자백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 조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이데올로기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유린당한 비극의 서사시였습니다. 자백은 끝났지만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영정 사진을 든 어머니들,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그녀에게 달려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 이년아, 우리 남편 어디 갔어? 멱살을 잡히고 머리채를 잡히면서도
김현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죽여주세요.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9년 서울 형사지방법원. 피고인석에 선 김현희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김현희를 사형에 처한다. 판사의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환호, 그리고 오열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김현희는 담담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자신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어서 지옥 떨어져 그 115명에게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살아서 이 죄책감을 견디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항소를 포기하려 했지만 국선 변호인의 설득으로 형식적인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사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집행 날짜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감방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제발 평범한 집안에 이름 없는 들꽃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4월 12일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주범은 김현희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녀를 도구로 이용한 북한 정권이다. 그녀 또한 체제의 희생자이자 살아있는 증거다. 그녀를 살려 북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증언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단죄다. 특별 사면. 사형수 김현희는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유가족들이 있는 세상, 자신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암살조를 보낼 북한이 있는 세상. 그녀에게 삶은 선물이라기보다는 가혹한 형벌의 연장이었습니다. 사면 후 그녀의 삶은 철저히 통제되고 보호받는 삶이었습니다. 안기부의 보호 아래 안개에서 생활하며 그녀는 수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변명문이 아니라 참회록이었습니다. 1991년 출간된 그녀의 책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와 내 영혼의 눈물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쇄전액인 8억 5천만 원을 유가족 협의회에 기부했습니다. 돈으로 죄를 씻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중 일부는 여전히 그녀의 사면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은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데 죽인 년은 살아서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니. 그들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김현희는 그 비난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죄인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1997년 김현희는 자신을 담당했던 전직 안기부 수사관과 결혼했습니다. 그 또한 기묘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녀를 수사하고 감시하던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 어쩌면 그녀의 깊은 상처와 고독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녀의 밑바닥까지 지켜본 그 사람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식은 비밀리에 치러졌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녀는 생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가 감기에만 걸려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나는 115명의 귀한 생명을, 누군가의 귀한 아들과 딸을 한순간에 없애버렸구나. 엄마가 된 김현희는 밤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외부와 단절된 채 숨어 지내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녀를 변절자로 낙인 찍고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주소를 수시로 옮겨야 했고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남북 관계가 변화하면서 그녀의 입지도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떤 정부는 그녀를 북한 인권의 상징으로 내세웠고 어떤 정부는 남북 화해 무드에 방해가 된다며 그녀를 침묵시켰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이용당하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비극을 남한에서도 겪어야 했습니다. 나는 북에서도 도구였고 남에서도 도구인가? 그녀의 탄식은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청우 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그녀는 자신의 일본어 스승이었던 이은혜의 아들을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납치될 당시 갓난아기였던 아들은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었고 김연희는 그를 끌어안고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라며 오열했습니다. 이 만남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진실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 KAL기 폭파 사건은 조작되었고 김연희는 가짜다라는 음모론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와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고백하고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는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현실은 그녀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전직 수사관이었던 남편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이자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남편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60대의 김연희. 화려했던 아역 배우에서 테러리스트로, 사형수에서 평범한 주부로, 그리고 이제는 역사의 뒤양일에 홀로 남은 노인으로. 그녀의 얼굴에 펜주름 하나하나에는 115명의 비명과 분단된 한반도가 남긴 잔혹한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여전히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1987년 11월 29일 115명의 시간이 멈춰버렸듯 김연희의 영혼 또한 여전히 그 차가운 바다 위를 떠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념이 무엇이기에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저 멀리 한반도의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늙은 전직 공작원의 눈동자 속에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속에 섞인 수많은 영혼들의 속삭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